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서근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떤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와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은 오히려 언더퍼폼을 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국 헬스케어 업종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왜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글로벌 헬스케어는 실질적으로 좀 방어주 역할이 강한 편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상 부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연간 실적과 관련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 헬스케어 업종은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이 진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이 좀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점. 두 번째는 이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 아시아 쪽으로 수요가 몰린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 바이오 기업 쪽으로 해서 몰린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즉 한국 헬스케어 업종은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사실상 변동성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빨간색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의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있어서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통 저희가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지금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환자에 대해서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중등증 환자는 15% 그리고 중증 환자는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등증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하는 처방 방법은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승인받은 치료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렘데시비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렘데시비르랑 덱사메타손의 이제 임상 결과인데요. 사실 임상 결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마치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바랬던 기대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 알 먹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증상이 이제 곧바로 이제 완화되기를 바랬었는데 사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먼저 렘데시비르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Y축이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효과가 개선되는 정도이고요. X축 시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플라시보, 이 렘데시비르를 받지 않는 환자군, 그다음에 파란색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군의 치료와 관련돼서 개선 효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치료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이제 치사율, 모탈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X축은 시간인데 이 덱사메타손을 확실히 처방을 받게 되면은 모탈리티가 이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은 굉장히 잘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치사율과 관련해서도 점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이게 이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렘데시비르를 개발을 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현황입니다. 사실 렘데시비르를 개발에 착수를 했던 시점부터 한 30% 정도 YTD로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하자마자 주가는 빠졌습니다. 사실상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뭐 연매출과 관련해 가지고 기대되는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2.6조, 2.7조
18조 정도의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본업이 이 렘데시비르 때문에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2019년 전체 매출액이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이 221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렘데시비르의 매출 전망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렘데시비르의 개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게 이제 다른 이제 코로나19 개발 업체들의 이제 주가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외에도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큰 기업이 있습니다.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르진 않았지만 사실 YTD로 50%, 55% 정도 오를 정도로 이 리제네론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에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난 거는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중화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임상 1상 없이 바로 임상 2, 3상에 들어간 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도 좀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탑라인 데이터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좀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난 이제 4월 달에 4,400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도 이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중화 항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개발 업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풍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신테카바이오, 종군당 등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그 모멘텀만으로도 굉장히 YTD로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뭐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진짜냐 가짜냐를 사실 논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은 결국은 임상이 3상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임상 2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냐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이른 감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항체인데요. 그럼 중화항체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나서 완치가 되게 되면은 저희 몸 안에는 이제 항체가 생기는데요. 그 항체 중에서도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항체를 저희가 중화항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한테 투약을 해줬을 때 당연히 치료제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건강한 사람한테 이 중화항체를 투약을 해줬을 때는 사실상 백신으로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중화항체는 사실상 치료제 플러스 백신으로서의 역할도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일 것 같아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7일 날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이 일라이릴리의 중화항체 제품에 대해 가지고 또 대량으로 선구매 계약까지 맺은 만큼 사실 일라이릴리의 이 중화항체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일라이릴리의 중화항체랑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병용 임상이 효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3상이 중단이 됐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그 제품 자체에 대한 개발이 아예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용에 대해서만 임상이 중단되고 일반적으로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효과 관련돼서 보는 임상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제네론인데요. 리제네론은 10월 8일 날 FDA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을 때 가장 먼저 맞은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로서 유명해졌는데요. 현재 단계에는 비입원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에서 3상까지의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만큼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중화항체입니다. 현재 임상 2,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달 내로 임상 2, 3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가동률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중화항체인데요. 셀트리온 또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임상 2, 3상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임상 2, 3상 데이터는 빠르면 12월 달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국내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중화 항체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AGD7442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다른 중화 항체하고 다른 게 반감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중화 항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한 2에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AGD7442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치료제로면 사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반감기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 항체가 백신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그 효과, 듀레이션을 저희가 보통 한 4개월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이 제품이 개발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백신의 대체제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 뭐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 그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개발 업체 중에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상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YTD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엔텍, 모더나, 노바백스 모두 이제 오른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임상을 하는 만큼 그런 이제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떻냐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의 우려가 많긴 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임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용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한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여러 건의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소 2만 명 이상의 그 건강한 사람 또 환자들이 임상에 참여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임상 3상 중에서 백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사망한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백신이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우려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임상 결과만 봤었을 때는 사망을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현재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백신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럼 올해 안으로는 백신이 나올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하고 있는 BNT162가 올해 안으로는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파이자나 바이오엔텍이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발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 미국 외 지역에서는 어떤 제품이 또 승인이 될까라고 했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좀 미국 외 지역에서는 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파이자랑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10월 안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챌린지 임상 결과 발표 약간 늦어지면서 아마 이 임상 2, 3상 결과 발표는 좀 11월 달로 미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파이자는 11월 말까지는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한 만큼 사실 그 스케줄은 변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이 제품이 허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모더나 제품이 있습니다. 모더나 제품은 약간 이제 파이자보다는 임상 모집이 늦어지는 만큼 이 결과 발표도 약간 늦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현재 기대하는 바는 12월 안으로는 이 제품에 대해서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SK케미컬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임상 이 중단됐기 때문에 올해 이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도 있었었는데 SK케미컬은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분을 이미 3분기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그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가 이어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은 재개는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2달 정도가 임상이 홀딩이 된 만큼 사실 미국에서 임상은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외의 임상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홀딩된 이후에 사실 일주일 안에 임상이 재개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상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지역에서 임상 3상 결과 발표는 11월 안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EMA 유럽 쪽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빠르면 내년 1월에는 유럽에서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영국에서는 2021년도 1월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 가지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뭐 파이자, 모더나 이런 제품들이 좋은 백신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문가의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 썩 좋은 백신은 아닐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전문가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정말로 집단 면역과 관련돼서 효과가 나오려면은 최소 75% 정도에서 예방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이 파이자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예방 효과는 50%대이고요.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한 60%대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기준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좋은 코로나 백신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당되는 제품들이 나와줘야지 사실 업그레이드 버전 또 나오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 효과가 개선되는 백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갭을 메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신이 필요하고요. 충분히 이런 백신들이 그런 갭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올 만한 좋은 백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GSK 백신을 꼽고 싶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GSK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GSK 백신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면역 보강제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차별성이 있어요. 면역 보강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면역 보강제를 사용하지 않은 백신보다 좀 더 백신과 관련해서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정말로 임상 결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10월 또는 11월 내에 저희가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안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백신은 접종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좋은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접종률이 낮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 20%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해요. 하지만 50% 정도는 맞는 사람들을 반응을 좀 지켜보고 맞는다고 하고 30%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70%까지 맞아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날 건데 50% 그레이 존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코로나19 백신들이 상반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 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맞는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상반기쯤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19 진단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오게 돼서 진단을 굳이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진단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시장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나서 1,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 나온다고 해서 당장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해서는 결국 CGN이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진단 키트 관련해서 수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지속성 여부인데요. 사실 지속성 여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하는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진단 키트 수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의 우려는 이미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받는 환자 그리고 확진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순간에 이 진단 수를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우려는 테스트와 관련돼서 저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그 정도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의 수출 규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잘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성장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의 항암제 트룩시마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램시마 피하주사 제형이 좀 앞으로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발매한 이후에 항암제 특성상 이 빠른 점유율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램시마 피하주사 제형도 지난 2월부터 영국, 독일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가지고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판매 고가를 늘려가지고 이 바이오시밀러 측면에서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판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MO인데요. 사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를 받은 게 CMO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일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상반기 누적 수주를 보게 되면은 1.8조 원 정도 규모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비어하고 GSK가 개발하고 있는 중앙항체 관련해서 4,400억 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확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랑 GSK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제 상반기에 누적된 수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실적이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 2, 3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가 꽉 찬 상태이고요. 3공장은 올해 가동률이 20%대 중반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적된 수주로 인해 가지고 70에서 80%대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전방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에서의 이제 그런 성장성이 기업에 반영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이벤트가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1월 6일 날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거의 10몇 년 동안은 허가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생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에 대해서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를 한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허가를 받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대량 생산과 관련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결국은 전반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ST팜일 텐데요. ST팜은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상관은 없긴 해요. 코로나19는 상관은 없는데 그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약 관련해 가지고 개발할 때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합성 의약품 그리고 항체 의약품입니다. 올리고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올리고 관련해 가지고 그 개발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아이오니스하고 엘라이람이 있습니다. 아이오니스의 대표적인 제품이 스핀라자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타겟하는 질환이 척수성 근위축증이에요. 굉장히 이제 희귀한 난치성 질환인데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 질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1.6억 달러 정도가 팔렸는데 치료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45만 달러예요. 이제 연간 치료 비용이. 그러면은 이걸 나누게 되면은 2019년도에 이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구해지는데 360명입니다. 그럼 360명한테 투약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양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소량일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위탁 생산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올리고 관련해 가지고 뭔가 플랫폼 기술에 대한 활용이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엘라이람의 여기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인클리시란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타겟 환자 수 보시게 되면은 160만 명이에요. 그만큼 이 올리고에 대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관련해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량 생산 관련해서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많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에질런트, 두 번째가 아베시아, 세 번째가 ST팜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ST팜 쪽으로도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ST팜의 올리고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추이 및 전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근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 가지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기업은 국내 업체 중에서는 ST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이제 SK케미컬입니다. SK케미컬은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뭐 SK케미컬 주가에 반영이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케미컬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연간 캐파가 나오게 되는데 1.5억 도즈 기준입니다. 사실 그거는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된 게 이제 1.5억 도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캐파는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또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으로도 캐파가 좀 늘어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 기준을 봤었을 때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SK케미칼이 몇만 도즈, 몇 억 도즈를 생산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한 도즈당 생산하는 단가도 오픈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되니까 한 도즈당 $5 정도의 1.5억 도즈 캐파 기준에서 가동률 60에서 70% 정도를 봐서 추정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정말로 잘 성공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경우에 가동률도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업사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SK케미컬이 어느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었냐라고 했었을 때 7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8월 달에 노바백스와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임상 결과가 SK케미컬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홀딩 됐었을 때 SK케미컬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임상 또 재개가 되고 또 유럽에서도 정상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감안했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외에도 또 다른 업체하고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사이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핫한 종목이긴 하죠. 녹십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완제, 필앤피니시라고 하는데 완제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맡았어요. SK케미컬은 원액, 드럭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고요. 녹십자는 필앤피니시 완제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에 CPI라고 하는 전염병 그 재단하고 같이 해서 2021년도 3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 이 코로나19 백신 완제에 대해서 5억 도즈를 생산하는 걸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도즈당 얼마 정도의 판매를 할지도 미정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CPI가 세피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대략적으로 한 8, 9개가 있는데 이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랑 계약을 맺을지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본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사실 판매 단가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미정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추정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한 도주당 $1로 추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을 1,800억 원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5억 도즈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3억 도즈만 생산하는 거를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생산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또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은 이 세피가 계약한 이런 이제 코로나19 개발 업체 중에서 어떤 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리고 그 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말로 잘 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녹십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오스코텍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오스코텍이 하고 있는 이 항암제 레이저 티닙은 저는 아마 국내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첫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 티닙은 사실 퍼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은 아니긴 해요. 이미 퍼스트 인 클래스로 잘 팔리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그리소 대비 이 레이저 티닙은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임상 결과도 좋은 편이고요. 안정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장점이 뇌로도 이 약물이 잘 전달이 돼서 뇌전이 이제 암 환자들한테도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상 결과 때문인데요. 이 레이저 티닙은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된 다음에 유한양에서 얀센에 기술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얀센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JNJ-6372라고 하는 이중 항체 의약품하고 레이저 티닙하고 병용으로 임상을 했어요. 근데 병용으로 임상을 한 결과 ORR 100%,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뭐냐면은 임상에 참여한 모든 암 환자들의 종양이 이 30% 이상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값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었을 때는 이 얀센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 내놓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의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임상 1상 데이터인데 임상 2상을 스킵을 하고 바로 임상 3상으로 들어갔고요. 임상 3상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비교 임상군으로 해서 타그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타그리소보다 낫다라고 하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경쟁 약물 타그리소 대비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마케팅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얀센에 잘 팔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임상 3상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뭐 컴플라이언스상 커버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굵직굵직한 테마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테마 중에서는 뭐 마이크로바이옴, 뇌질환, 엑소점, FcRn 이런 이제 키워드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세레스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SER109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CDPC에 감염된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한 3천억원대 머물러 있던 회사가 지금 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 뜻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나의 신약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잘 워킹한다라는 거를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국내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개발하는 업체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뇌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밥이 뭐 정말로 FDA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이 그 알츠하이머 쪽으로의 이제 그 기전에 대해 가지고 좀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을 하는 게 정말로 이 알츠하이머 치료 방법의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두카누밥 자체가 다시 허가를 받게 되면은 뭐 그 부분에서도 언맷 니즈가 일단 해결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인 치료제 아니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해서 진단 쪽으로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엑소좀인데요. 뭐 최근에 상장된 코디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약물들을 이제 딜리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도 모더나나 아니면 바이오엔텍이 이 mRNA 관련해서 이제 전달을 할 때 보통 저희가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 엑소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엑소좀이라는 거는 이 세포가 분비하는 되게 작은 소낭 중 하나인데요. 이런 이제 엑소좀을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약물이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cRn인데요. 호라이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호라이존이라는 회사가 테페츠라고 하는 이제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를 2020년 1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갑상선 암병증 쪽으로는 첫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었는데 바로 2분기에 매출을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약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기전이 있는 약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FcRn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FcRn 쪽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 중에서는 이뮤노반트가 충분히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인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내 제약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